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편 당태종의 요동정벌 대첩이었나 격전이었나. 우리는 지금 고구려 보장왕 4년에 있었던 당나라 태종의 고구려 침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제 폐하, 요동은 길이 멀어서 군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옵니다. 게다가 고구려 사람들은 성을 잘 수비하기 때문에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렵사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군사를 출정시키기 전에 예전에 수양제를 따라 고구려 원정에 나섰던 정천숙이라는 원로 장수를 불러서 조언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백전노장 정천숙은 고구려 정벌이 쉽지 않으니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고 만류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은 수나라 때와는 비할 바가 아니니라. 그대는 내 의견을 따르도록 하라. 수나라 양제가 200만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침공에 나섰음에도 결국 고구려군에게 패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당태종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보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과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수나라가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이제 군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주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그 해안가에는 이제 고대인성이라는 곳하고 이제 두 군데다가 식량 창고를 이제 미리 마련해둡니다. 요택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연구를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고구려가 성을 이제 잘 지키기 때문에 이 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제 미리 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썼던 무기 이제 발석차보다는 한 단계 이제 그 진전된 포차라는 무기를 써서 성 공격할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당태종 같은 경우는 수나라 다른 전략과 전술을 택했는데요.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수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병력을 그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엄청난 그 군사를 동원해서 일거에 전면전을 폈는데, 당태종은 그런 전술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구려 저항에 부딪혀서 패배할지라도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군량미를 보급하고 양도를 계속 이루어가는데도 수나라처럼 전면적으로 전군을 동원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급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공격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당서에 나타난 당나라 군사의 전투 계획을 살펴보면 대규모 군사를 앞세워서 무모하게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던 수양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당태종은 형부 상서 정량을 평양 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 4만 3천 명과 전함 500척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군량 수송을 막게 했으며, 또한 태자 첨사 좌위솔 이세적을 요동 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도록 계획했다. 두 부대는 합세해 유주에 대대적으로 집합했다. 황제는 우선 안라산에서 운제와 충거를 대거 만들게 했다. 이때 원군의 용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모였으며 성과 공격용 기자재를 바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여기서 전쟁 준비물로 운제와 충거를 대대적으로 만들게 하였다는 부분이 이채로운데, 이것들은 모두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성 무기들입니다. 수양자가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도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 되돌아갔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당태종은 고구려의 성들을 함락할 장비와 무기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나라 때의 고구려 원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양제는 고구려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군사를 움직였던 데 반해서 당태종은 고구려의 성곽의 위치를 비롯한 지형지세와 전략 전술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 당나라의 직방낭중 진대덕이 사신으로 왔었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가 수집해간 정보가 당나라의 전략 전술의 밑바탕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외국어대 여규 교수의 분석입니다. 641년에는 진대덕이라는 당시 당의
이 국가정보를 총괄하던 직방랑중에 있던 인물을 파견해서 고구려 내부의 이 정세라든지 또 이 군사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전부 다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고구려의 군사 방어 체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의 토대를 둔 군사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수나라의 이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측 역사서를 넘기다 보면 황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서를 발표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면서 조서를 발표하고 군사 출동을 명령하면서 또 한 번 발표하고 군사 집결지에서도 발표하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조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국가 원수의 대국민 담화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중국의 사설을 보면 그것을 자기 나라 백성이나 군대를 대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황제가 천하의 조서를 내렸다는 식으로 거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태종 이세민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발표한 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승의 조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치는 것이며, 둘째는 순리로 반역을 토벌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돈된 나라로 어지러운 나라를 치는 것이며, 넷째는 편안한 군사로 필요한 군사를 치는 것이며, 다섯째는 기쁨에 충만된 군사로 원한에 쌓인 군사와 맞서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찌 승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백성들에게 보고하노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풀어서 말하자면 고구려는 당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고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는 반역을 해서 나라 사정이 어지럽고 군사들은 피로에 지쳐 있으니 당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겠죠. 물론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와 연개소문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고구려 정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그렇게 내보인 것입니다. 보장왕 4년 2월 군사를 이끌고 정주에 도착한 당태종은 신하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동정벌에 나설 것이니라. 요동 땅은 본래 우리의 국토였느니라. 수나라가 4번이나 군사를 출동시켰으나 되찾지 못하였다. 요동 땅에서 죽어간 수나라 병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구려를 평정할 것이다. 출동하라! 요동은 본래 중국의 영토였다. 이 말은 수나라나 당나라의 황제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쓰던 말입니다. 한나라 시절에 그곳에 군현을 설치했으니까 애당초 중국 땅이었는데 광개토 대왕이 재위 무렵에 고구려가 부당하게 점령했으니 당연히 자기들이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오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요동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는 고조선이 발흥했던 고조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중국 세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국 연나라에 해가지고 지금의 요동평원을 빼앗겼던 것이고, 또 이제 이 BC 108년에는 한나라 무제에 해가지고 고조선이 멸망되면서 천산산맥에서 지금의 이 대동강유역에 이르는 이 지역에 이 한해 군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은 요동 지역이나 이 서북한 지역, 즉 당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영역의 대부분은 원래 우리의 조상인 예맥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고구려는 그러한 예맥족의 거주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던 최초의 국가체입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 대한 우리 쪽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당태종에 맞섰던 연개소문은 고구려 장수들과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은 황제를 죽이고 아비를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황제 자리를 찬탈한 폐악한 군주이다. 이제 그가 우리의 조상인 나라를 세웠던 고조선의 땅 요동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군사를 일으켰으니 고구려 장졸들은 죽기를 각오하여 출정하여
이세민의 군대를 무찌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양쪽의 군사가 요동벌판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태종의 군사는 침공 경로부터가 수양제 때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수양제는 이 초봄에 요하의 물이 가장 적을 때 요하를 도하한 다음에 요동성을 곧바로 공격을 하다가 이 요동성을 이제 도저히 함락이 시킬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곧바로 별동대를 편성을 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으로 곧바로 진공하는 이런 전략을 펴니다. 사실은 612년에도 그랬고 13년에도 그랬고 14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수양제의 이 고구려에 대한 어떤 그 침공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은 이 고구려의 군사 방어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양제의 전철을 밟았다가는 중간에 보급로가 끊겨서 도관에 든 쥐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당태종은 요동평원에서 압록강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작은 성들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면서 평양성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 당나라 주력부대인 이세적의 부대가 유성을 출발하여 회원진을 향하고 있다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회원진 방면에 지원군을 보내서 이세적 부대와 맞서 싸우도록 해라. 그러나 고구려 측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육군의 주력인 이세적 부대가 위장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이세적의 군사는 유성을 떠나면서 형세를 과장해 마치 회원진을 향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북쪽 샛길로 진군해 고구려가 예상치 못하던 곳으로 군사를 움직였다. 지금 중국 지역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이 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하를 어느 지역으로 도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방향과 함께 고구려의 방어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요하 지역의 가장 중심성이 요동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로 회원진을 출발 거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을 택했는데 당태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약간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적 군사가 일반적으로 회원진을 향하는 것처럼 따라서 회원진에서 출발해서 요하를 도하해서 요동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북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진군해서 그 위에 가면 통종진이라고 있습니다. 통종진에서 조금 윤명철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주력군인 이세적 군대가 요서 지방에 있는 고구려의 전진기지 해원진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돌아서 통종진을 통해 요하를 건넌 것은 고구려군을 속이고 가급적 진격 속도를 빨리 하자는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군사가 진격 속도를 서둘렀던 것은 장기전이 될 경우 겨울철이 되면 군량미 보급에 대한 어려움에다 추위까지 겹쳐서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이세적 부대가 회원진으로 오지 않고 통정으로 요수를 건넜단 말이냐? 허허, 이런 낭패가 있나? 고구려 군사는 모두 성문을 닫아 걸고 수비 태세를 취하도록 해라. 연개소문은 전쟁 초기에 당나라 군사의 진격로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 군대와 싸울 때 가장 중점을 두던 곳이 전쟁의 마당을 요동으로 제한하려고 했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때 전쟁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국토가 피폐해졌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곳에 제한을 두어서 당군이 천산산맥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당나라 군대의 진격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당군을 진작에 막지는 못했습니다. 즉 612년 전쟁에서는 고구려가 요하를 건너는 수나라 군대를 한 달 이상을 발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군대의 군량을 부족하게 만드는 전략을 택하는데 적군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진격해오자 고구려 성읍에서는 크게 놀라서 성문을 닫아 걸고 수비 태세로 들어갔다. 한편 당나라의 부대 총관 강화왕 도종은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신성에 이르렀고 절중도위 조삼량은 기병 10여 명을 데리고 직접 성문을 위압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감히 나오려는 자가 없었다. 또한 당나라의 영주도독 장검은 오랑캐 수천 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요수를 건너 건안성으로 왔다.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격하라! 장검은 고구려 군사 수천 명을 죽였다. 당나라의 이세적과 도종이 계모성을 쳐서 빼앗고 10,000명을 생포했으며 양곡 10만 석을 탈취했다. 지금부터 고구려의 계모성은 없다. 계모성을 우리 당나라의 교주로 그 이름을 바꿀 것이다. 요동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작은 성들이 하나 둘 당나라 군사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당나라 수군의 행로는 어떠했을까요? 윤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수륙 양면 작전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량이 거느린 수군이 수군 작전을 주도한 겁니다. 장량은 약 500여 척의 배에 4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현재 동래 주변에 있는 그 액이라는 곳을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한 다음에 묘도군도를 왼쪽으로 보면서 점차 북상을 해서 지금 요동반도 끝에 있는 대련 위 금주에 있는 비사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비사성 전투는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비사성은 그 사면이 굉장히 가파른 난공불락의 성이고 오로지 서쪽을 통해서만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당나라의 장량군은 이 서문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에 오를 테니 군사들은 모두 배에서 내려 서문을 통해 성 안으로 진격하라! 고구려군은 장량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고구려의 비사성은 당나라 수군에 의해 함락되고 이 전투에서 고구려 백성들이 남녀 합하여 8,000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군 중의 일부가 마치 평양을 공격할 듯이 압록강 쪽으로 파견되어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과거 수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직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는 그 평양도 행군만으로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였던 요동반도 끝에 비사성을 5월 2일 날 함락을 시킨 후에는 일부 군대, 즉 구요충이 이끄는 군대를 압록강 쪽으로 보내고 거의 주력 부대는 요하하고인 건안성 쪽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안성 쪽을 치게 된 그 평양도 행군은 건안성에서 전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서 발이 묶여버립니다. 이 당나라 수군은 당태종의 명령이 있으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군과 함께 안시성을 협공할 계획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전혀 기록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기록 자체가 당나라 측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나라 군의 피해 사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데다 수군으로서 군량 보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장산 군도나 대장산 열도에 포진해 있던 고구려 수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했거나 고구려군에게 포위되어서 발이 묶여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하자! 육군의 주력인 이세적 부대는 드디어 요동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한편 당태종은 요와 하구의 진흙지대를 건너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당서에는 멀 요자에다 늪을 뜻하는 택자를 써서 요택이라고 적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요택이 200리나 펼쳐져 있어서 사람과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 윤명철 교수로부터 요택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요와 하구 지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요택이라고 해서 대규모 습지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단단한 흙이 아니라
일종의 뻘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것이 더 심했겠죠. 그래서 중국 세력이 요하를 건너서 고구려 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택지대를 어떻게 건너냐는 겁니다. 여름에는 진흙이 많아서 건널 수가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건널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이 요택이 천연의 방어선인 셈이죠. 수나라 시절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 공략에 실패하고 퇴각할 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이 늪지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군사가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요택을 통과하는 데 용이하도록 많은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황제 폐하, 인마가 모두 무사히 요택을 건너왔사옵니다. 알았느니라. 이제 요택을 통과했으니 당나라 군사는 모두 요동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진흙밭 위에 놓았던 나무다리를 수거해서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예, 황제 폐하. 당태종은 늪지대를 건너오는데 발판으로 삼았던 장비를 소각하여 태강로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비장한 결의를 내보이려고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군사를 물려 퇴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그렇고 드디어 당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요동성에 도착합니다. 당태종이 도착하기 전부터 주력 부대인 이세적의 부대가 이미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요동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우리 군사의 사기는 어떠한가? 황제 폐하, 소장이 열이틀 동안 밤낮 없이 성곽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지금 폐하의 군사가 합세했으니 우리 장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옵니다. 여봐라! 북을 울려라! 수양제는 요동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으나 나는 기필코 고구려군이 자랑하는 이 요새 당나라 황제의 깃발을 꽂을 것이니라. 황제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세적에게 와서 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했다.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고구려에 있어서의 요동성은 다른 성들과는 달리 그 입지와 역할이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여우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구려의 요동성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요양시에 해당합니다. 이 요동평원상의 이 한복판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요동성은 그 전에는 중국 이 전국시대 연나라가 이 지금 요동 지역으로 진출한 다음에 양평이라는 것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지배를 하는데 바로 그 이 양평을 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 연나라 이래로 요동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곳이고요. 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5세기 초에 요동 지역으로 진출한 다음에 그 양평성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요동성을 축조하고 이 요동 지역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라 평지에 위치한 요동성은 군사 방어 측면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의 행정 중심으로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수양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요동성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했던 것도 바로 그런 중요성 때문이었겠죠. 요동성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말해주듯이 성 안에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사당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서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성 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었고 이 사당 안에는 쇠사슬 갑옷과 날카로운 창이 있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전 연나라 시절에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했다. 바야흐로 당나라 군사에 의한 포위 태세가 긴박해지자 무당이 말했다. 고구려의 시조이신 동명성왕께서 기뻐하시니 요동성은 반드시 보전될 것이다. 주몽께서 지켜주시니 고구려 군사들은 두려워 말 것이니라. 드디어 당나라 군사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성작전을 시작합니다.
성곽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 저쪽이다. 자, 포차를 배치했으면 돌을 날려 보내도록 하라. 당나라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원한 이 공성 무기가 바로 포차라는 것인데, 당서에는 포차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적이 군사를 지휘하여 포차를 열지어 놓고 큰 돌을 300보 이상 날려보냈다. 돌이 맞는 곳마다 모두 허물어졌다. 그렇다면 성안에서는 당나라의 포차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쪽 성벽이 또 무너졌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나무를 갖다 쌓아라. 겁낼 것도 없다. 그물을 불러쳐라. 성 안에 있던 고구려군은 허물어진 곳에다 나무를 쌓아서 누대를 만들고 그물을 쳤다. 그러나 날아오는 바윗돌을 잘 막아낼 수 없었다. 당군이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성 무기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뭐 성문을 부시는 이제 당차라든지 또 뭐 쇠뇌 같은 경우도 동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성 무기는 그 포차라고 하는 겁니다. 포차는 300근이나 되는 돌을 한 250m 정도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위력적인 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사용했던 이제 그 발석차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량되고 더 사정거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한 1, 2 정도를 날릴 수 있는 포차기 때문에 고구려의 불화살 공격으로부터도 이제 자유롭게 먼 곳에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평지성이기 때문에 포차를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배치해 놓고 팡팡팡팡 쏘면은 이제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나라 군사는 검은 쇠로 만든 철갑옷을 입고 늘어서서 햇볕을 반사시켜 고구려군의 눈을 부시게 만드는 전술을 선보이는 등 고대 전쟁의 성곽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방어태세를 갖추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고구려군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때 수나라의 양자는 결국 요동성을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당태종은 이런 점을 유의하고 직접 그 특별한 공격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포차를 통해서 돌을 공격한다든가, 그다음에 충고를 통해서 성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그 작전을 썼고요.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무를 일종의 그 방어막을 구축하고 나무 사이에는 그물을 쳐서 당군이 던지는 그 석포를 돌들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죠.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결국 요동성이 함락당하는데요. 그것은 당시 불어온 그 화공을 잘 이용한 겁니다. 황제 폐하, 지금 마침 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 민첩한 병사들을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성 안으로 불화살을 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차지한 이래 중국과의 숱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요동성이 당나라 군사에게 점령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 전투의 결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는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사망자가 10,000명이었다. 당나라는 군사 10,000명과 남녀 주민 40,000명을 생포하고 양곡 50만 석을 탈취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요동성이 아니니라. 우리 당나라 영토가 되었으니 이곳을 요주로 바꿔 부를 것이다. 50만 석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량미가 성 안에 비축돼 있었다는 것은 요동성이 고구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 성을 빼앗김으로써 고구려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군량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나라군에게 50만 석이나 되는 군량미가 생겼다는 것은 전세를 당나라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겠죠. 요동성을 함락시킨 다음 당태종과 이세적은 요동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백암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백암성의 성주였던 고구려의 손보름은 비밀리에 신복을 보내서 당태종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황제 폐하, 소인은 고구려 백암성의 성주가 보낸 밀사이온데 황제 폐하께 긴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사옵니다. 무슨 얘긴지
어디 말해보거라. 저희 백암성 성주가 황제 폐하께 항복을 청하겠다고 하였사옵니다. 항복 의사를 전하려고 너를 보냈단 말이냐?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성주는 항복을 하고 싶은데 성 안에는 성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서 성문 밖에다 칼과 도끼를 던지는 것으로 신호를 삼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좋다. 틀림없이 항복을 하겠다면 내가 우리 당나라 깃발을 줄 터이니 이 깃발을 성 위에 세우라고 전하라. 알겠사옵니다. 고구려의 방어 체제를 보면은 천리장성을 놓고 볼 때 북쪽의 그 현재 농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신성에 있는 고이산성, 계모성,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 심양 그 서남쪽에 있는 백암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이 요동성이고 안시성, 권한성, 비사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 공방전에서 신성을 함락시키고 요동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바로 당나라군은 백암성에 붙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백암성 성주인 손보름이 항복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성주 항복 의사로 수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손보름이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일단 지연 작전을 쓰면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백암성 성주 송보름은 기록에 따라서는 이름 가운데 글자가 7벌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대신할 대자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손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항복을 약속하고 돌아간 손보름은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지연 전술로 나갑니다. 한편 장수 이세적은 당태종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황제 폐하, 우리 병사들이 고구려군이 성 안에서 날려보내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것은 노횡부를 탐내기 때문이옵니다. 지금 성이 거의 함락돼 가는데 어찌하여 항복을 받음으로써 병사들의 마음을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장군의 말이 옳다. 그러나 군사를 함부로 풀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사로잡는 것은 차마 황제로서 내가 저지를 수 없는 행위다. 장군의 부하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관의 물건으로 상을 내릴 것이니라. 황제의 말을 듣고 이세적은 물러나와서 성 안의 남녀 10,000명을 잡아 물가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 그런 후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정도에 따라 비단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성의 군사로서 백암성에 와 있는 자들은 전부 위로하여 타이르고 양식을 주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했다. 결국 백암성도 함락되었다는 얘기인데 당태종은 이때뿐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전투에서 사로잡은 고구려 포로들 중 상당수를 석방시킨 것으로 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은 적국의 군사들에게까지 한없는 자애로움을 베푸는 그야말로 성군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라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당태종 이세민은 필시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여우교 교수는 진단을 합니다. 백암성을 함락한 시점은 이미 당나라 군대가 요동에서 압록강으로 향하는 3개의 루트 가운데 2개의 루트를 완전히 이제 함락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들의 당에 대한 저항 의지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당나라의 어떤 그 고구려에 대한 유화적인 그런 모습들, 또 이 고구려인들이 당에 투항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만 소장은 당태종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조작되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사갈 중에 일부는 당태종이 덕으로서 군사를 부렸다 이런 표현을 하나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적포로로 잡은 적군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전쟁을 낭만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당나라 군대는 건안성과 신성에 있는 약 10만 명의 고구려 군사가 무서워서 고골성으로 고구려 내지로 진격한 것을 포기합니다. 만약 이세민이가 진짜로 고구려 군대 약 15만 명 내지는 3만 명을
포로로 잡았던 것을 풀어줬다면 그 사람은 전쟁의 기초도 모르는, 전쟁을 낭만으로 아는, 당태종의 업적에 대한 역사 기록이 의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가 국가적 명운을 건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고구려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나라 역사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단 한 줄 등장합니다. 지금 계모성이 위태롭다. 가시성의 군사들은 모두 계모성으로 가서 당나라 군사를 방어하도록 하라. 막리지 계소문은 가시성의 군사 700명을 파견하여 계모성을 수비하게 하였으나 이세적은 그들을 모두 생포했다. 그들은 당나라 군사에 종군하여 공을 세우기를 요청했으나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고구려 군사들은 모두 가시성에 집이 있지 않느냐? 만일 너희들이 우리 당나라 편에 서서 싸운다면 막리지가 너희들의 처자를 죽일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한 집안을 멸망하게 하는 일은 차마 못하겠다. 곡식을 나눠줄 터이니 모두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단 한 줄로 등장하는 연개소문에 관련된 기록도 연개소문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서술한 게 아니라 당태종이 덕을 베푼 현군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역할로 잠깐 등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당나라 군사는 요동 지역의 또 다른 주요 거점인 안시성 공격에 나서는데 북부 역살 고연수와 남부 역살 고해진을 듣거라. 지금 당태종과 이세적의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고 있다. 군사 15만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안시성을 구원하라. 당나라 군사들이 안시성 공략에 나서자 고구려에서는 중앙군 15만을 고연수와 고해진 두 욕살에게 주어서 구원하게 합니다. 욕살은 고구려의 지방행정부서의 수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은 고연수와 고해진이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인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꿰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 폐하, 계소문이 고연수 일행에게 15만 대군을 이끌게 하여 안시성 방어에 나섰다 하온데 어찌했으면 좋겠사옵니까? 고연수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앞으로 나아가서 안시성과 연결되는 보로를 쌓고 높은 산의 험한 지세에 의지해서 성 안의 곡식을 먹으면서 말갈군을 풀어 우리의 마소를 약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격한다 해도 쉽게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성 안의 군사를 데리고 야간 도주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중책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취할 수 있는 최하책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이 벌판에서 우리와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비를 해야 하옵니까? 틀림없이 저들은 하책으로 나올 것이니 두고 보라. 내가 저들을 사로잡게 되는 작전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니라. 한편 고구려군 진영에서는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백정노장 고정희가 고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태종이 전국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까지 왔으니 우리가 나서서 맞선다면 승산이 없을 것이요. 나의 계책은 군사를 정비하되 싸우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펴면서 기습병을 보내 당나라 군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요. 저들은 군량이 떨어지면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갈 길이 없을 것이요. 이것만이 우리 고구려군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무슨 소리요? 어찌 비겁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들이 굶주림에 지치기만을 기다린단 말이오. 나는 나가 싸울 것이오. 성문을 열어라! 자,
들판에 곡식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굳게 지키면서 기동대를 파견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고구려가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연수와 고혜진은 경험이 많은 고정희의 말을 듣지 않고 평원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것입니다. 산악지대인 고구려와 달리 중국은 대부분의 전투가 평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운다는 것은 고구려군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고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안시성 밖 40리까지 진군했다. 당태종은 고연수가 주저하고 진군해 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대장군 두이에게 명하여 기병 1000명을 이끌고 유인하게 했다. 첫 교전에서 당나라 군대가 패주하는 척하자 고연수는 다루기가 쉽구나 생각하고 앞을 다투어 진격했다. 고연수는 안시성 동남방 8리 지점에 이르러서 산에 의지해 진을 쳤다. 당태종은 장손 무기와 함께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고지에 올라서 고구려군 진영을 바라보았는데, 아니, 저것이 다 고구려 군사들이란 말이냐? 허허, 늘어선 진의 길이가 40리는 넘어 보이는구나. 당서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의 진영을 관찰하면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나타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부하 장수 도종이 당태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황제 폐하, 고구려는 전력을 다해서 폐하의 군대를 방어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평양의 수비에는 약점이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 군사를 출동시켜서 고구려의 중심부인 평양을 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안 될 말이다. 수나라 때 별동대를 평양으로 앞서 파견했다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몰살당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태종은 고구려 진영에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나라에 권력 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니 우리가 서로 전투를 하게 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니라. 비록 너희 나라 경내에 들어오다 보니 양식과 말먹이가 충분치 않아서 몇 개의 성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너희 나라가 신하의 예절을 지킨다면 빼앗은 성을 돌려줄 것이다. 물론 당태종 이세민의 이 말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고연수는 당태종의 이 말을 믿고 더 이상 수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수 이세적은 보병과 기병 15,000명을 이끌고 서쪽 고기에 진을 치고 대기하라. 예, 황제 폐하. 장수 장손무기는 정예군 11,000명으로 기습병을 조직하여 북쪽 협곡으로 나가서 고구려군의 후면을 공격하라. 나는 기병 4,00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일제히 공격하라. 고연수는 이세적의 군사가 적은 것만 보고 고구려 군사를 동원해 공격하려 했다. 그때 모든 당나라 군사들이 나팔소리, 북소리를 울리며 함성을 지르며 진격했고 고구려군의 고연수와 고혜진은 두려워하며 군사를 나눠 방어하려다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평원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를 사서에서는 주필산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필산 전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구려의 고연수와 고혜진은 자기 군사 36,800명을 이끌고 항복을 청하면서 당나라 군문에 들어가 절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기록대로라면 고구려군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김용만 소장은 고구려의 15만 대군의 총지휘자는 고연수나 고혜진이 아니라 백전노장 고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당서에서 당태종이 사로잡았다고 자랑하는 고연수나 고혜진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장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연수, 고혜진이가 과연 고구려의 정말 주력 장군이었을까에 의문이 있습니다. 즉 이때 고구려 군대는 15만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15만의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고연수와 고혜진의 직위가 대단히 낮습니다. 즉 이들은
위도대원과 대영, 즉 5위와 7위에 불과합니다. 5위는 욕살이지만 욕살은 3만 명 이상의 대군을 거느렸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전체의 지휘자는 따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15만 고구려 군대의 총 지휘자는 당시 나이가 많은 대로인 그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현수와 고여진이 고정이에게 전쟁 상황을 상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가 정면 대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고현수와 고여진이 젊은 장군이다 보니까 앞서 싸우다가 이제 패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연수나 고혜진은 어째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청야 수성 전략을 벌이고 당나라에게 유리한 평원 전투를 감행하였을까요? 여오규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나라군의 경우에는 수나라군하고는 다르게 이 군대의 종류 자체가 경기병하고 이 경보병으로 바뀝니다. 즉 굉장히 이제 기동력 있는 그런 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고구려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당나라의 이 새로운 병종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원 전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런 평원 전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영계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영계소문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군은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으로 개편되었다. 그런 내막을 알고 있었던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중앙군에게 산성이 아닌 넓은 벌판에서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사전에 평원 전투에 대한 훈련을 시켜왔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연수 일행이 성문을 박차고 나와 맞섰던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당태종 이세민이 이 전투의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고구려군 3만여 명이 죽었다. 황제는 포로가 된 고구려군 중에서 욕살 이하의 관장 3,500명을 선발해 당나라 지역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전부 석방해 평양으로 돌려보냈다. 전쟁 중에 잡은 포로를 석방하여 고구려의 본거지인 평양으로 돌려보냈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가 있죠. 인명 피해 이외에도 당나라군은 말 5만 필과 소 5만 두, 갑옷 1만 벌을 노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이 고연수 일행을 생포한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투 중에 자신이 올라갔던 산의 명칭을 주필산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서에 주필산 전투라고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를 기록한 당나라 사서의 내용 중에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로 중에서 말갈인 3,300명은 생매장했다. 고구려군의 용병으로 출격했던 3,300명이나 되는 말갈 병사를 산채로 땅속에 파묻었다는 얘긴데, 글쎄요, 붙잡힌 적군 포로의 처자식을 걱정해서 양식을 주면서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무색하게 당태종의 잔인한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난 대목이 아닙니까?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5만 병력 중에서 36,800명이 투항을 했거든요. 그리고 3,300명을 말갈병을 생매장을 했는데요. 당시 고구려 병 속에서는 고구려 군과 함께 용병으로 참여한 말갈병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말갈병만을 생매장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당시의 전황이라든가 당시 습속으로 볼 때 말갈병뿐만 아니라 고구려 병도 다수가 생매장 당했을 것으로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사에서는 적이고 악군이고 간에 생매장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요. 중국 기록 속에서는 3만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병력도 생매장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여오규 교수는 당태종이 고구려 병사들을 제외하고 말갈병 3,300명만을 따로 골라 생매장했다면 두 가지의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말갈병하고 또 이 순수 고구려인 출신의 병사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전략,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 순수 고구려인들의 당에 대한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당나라 군대에 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고연수나 고혜진을 상당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대목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당군의 경우에는 이 군량미를 이 중국 대륙에서 이제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실제 전투원으로 쓸 수 없는 포로들을 많이 묶어둔다는 것은 당장 전투병으로 활용할 수 없는 포로들을 데리고 있어봐야 군량미만 축낼 것이니까 산채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만 소장은 당서에 기록된 주필산 전투의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필산 전투는 당나라가 고구려의 대군 15만의 군대를 물리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시성 주변에서 펼쳐진 이 평야전술에서 이제 고구려가 대패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고구려의 그 선봉 부대만 괴멸된 것입니다. 즉 주력군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에 펼쳐진 전투에서 물론 고구려 군대가 패했지만 당군은 주필산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15만의 대군이 고구려 전부 다 붕괴됐다면 고구려군 전체의 규모를 30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전투에서 당서의 기록대로 당태종이 고구려군 15만을 물리쳤다면 당나라군은 손쉽게 고구려로 진격했을 텐데 고구려군의 총지휘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정의가 살아있었고 더군다나 당나라군이 주필산 전투를 시작했던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이나 주필산 일대를 떠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도리어 그들이 고구려군에게 포위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당나라군에게는 안시성 공략이라는 목표가 남았는데 그처럼 자신만만하던 당태종도 안시성 공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